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다노이. 남편 한진수, 딸 한심애와 3명이서 살고 있다. 큰딸 지혜는 어렸을 때 병으로 천사가 되어 떠났다. 큰딸을 잃은 상실감을 둘째 심애를 애지중지 기르며 극복했다. 심애를 너무 오냐오냐 기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그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된 건 심애의 대학 진학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면서부터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3명이서 얘기를 하다가 심애가 이렇게 말했다. 나 대학은 서울로 갈 거야. 네 생각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아무래도...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 엄마 반일 끝나면 집에 있잖아. 그 시간에 나가서 파트 근무라도 하면 되잖아.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남편이 전반적으로 맡아 하고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거들고 있다. 농사일은 휴일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바쁘다. 심애는 학교 성적이 제법 좋은 편이었다. 자기는 공부만 하기도 바쁘다며 농사일은 절대 거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죽어도 엄마 아빠처럼 이런 시골에서 썩고 싶진 않거든? 우리가 시골에 살긴 하지만 여기도 대학이 있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 여태 뭘 들었어? 난 죽어도 서울 갈 거야. 나더러 이딴 시골 대학에 나가라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가 고졸밖에 안 되니까 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딴 소리나 하고 있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입을 뗐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가게 되면 학비 말고도 생활비며 이것저것 다 돈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4년 동안 뒷바라지할 돈이 우리 집에 없는 건 너도 알잖아. 남편이 내 역성을 들자 심애는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란 걸 깨달은 것 같았다. 거칠게 밀어붙이던 태도에서 갑자기 쓸쓸한 얼굴로 허탈하게 웃으면서 아 그래, 만약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내 편이었을 거야. 엄마 아빠도 설득해주고 누가 알아? 내 학비도 언니가 대줬을지. 남편도 나도 먼저 간 딸아이 얘기가 나오면 약해진다. 심애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자 지혜를 소환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얘기를 끝냈지만 결국 아무리 얘기해도 심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서울로 진학하는 걸 허락했다. 너 서울 가면 알바해서 네 생활비 네가 벌겠다고 한 약속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약속 믿고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보내는 거니까 명심해. 내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려고 하자 실컷 들떠있던 심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꼴랑 150만 원 보내면서 생색 오지네. 서울에서 1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번 생은 폭망이야. 무능한 부모라서 미안하다. 나는 때가 되면 생활비 원조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150만 원은 월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었다. 물론 학비도 내주고 가전제품 등 생필품 구입비는 따로 돈을 챙겨서 보냈다. 20년 가까이 심애를 위해서 저금해둔 돈이 있긴 했다. 하지만 매달 150만 원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었고 불안해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집을 떠나면서 심애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적응기 맞추면 나도 알바할 테니까 걱정 마셔. 150만 원 보내는 거나 잊지 마. 너나 알바 빨리 찾을 생각해. 알았다니까. 몇 번을 말해. 엄마 나 생활비 늦지 말고 보내. 심애는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끝까지 돈 얘기만 하다가 총총 떠났다. 솔직히 한 달에 150만 원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하나 남은 자식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라고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고도 남았다. 어린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슬픔은 우리 부부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였다. 하지만 심애는 너무 어렸을 때 일이어서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나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심애는 죽은 지혜를 소환해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이번에도 한 달 생활비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였다. 좀 버겁긴 하지만 몇 달만 견디면 되겠지. 심애가 서울 생활,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면 알바를 할 거라고 단단히 약속하고 갔으니까. 2-3달 정도 지나면 서울 생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충분하겠지? 나는 몇 달만 견디면 숨통이 트이려니 당분간만 밭농사와 파트 근무를 병행하기로 각오했다. 몇 달 후, 이제 슬슬 생활비 보내는 걸 조금 줄여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심해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아주 밝아 보였다. 대학 생활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 내 생활비 송금 말이야. 꼴랑 150으로는 어림도 없다니까. 심해, 너 서울 가기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생활비 몇 달 지나면 줄이기로 했잖아. 네가 알바하고. 엄마야말로 내가 했던 말 잘 새겨두는 거 맞아? 꼴랑 150 보내면서 생색내지 말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텐데. 서울에 살아봤어야 서울 물가를 알지.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대학생 한 달 용돈이 15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 짜증. 부모가 뭐 있다며. 너 그래서 알바는 하고 있니? 알바에서 월급 받으면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이래서 고졸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니까. 대학 생활이 얼마나 바쁜 줄 알기나 해?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여행도 가야 되고. 그거 다 노는 거잖아. 당연히 공부도 하지. 대학 생활은 같이 어울리면서 인맥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고졸자는 말해도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 네 엄마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시골에서만 평생 살았어. 하지만 그런 엄마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 네가 알바할 거라고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거. 네가 알바하면 생활비로 보내는 돈을 줄여나가기로 하고 좀 무리해서 150을 보내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언제 알바를 안 한다 했어.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야. 벌써 반년이 다 돼가고 있어. 그 정도면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때도 된 거 아니니? 일자리가 없는데 어쩌라고. 아니, 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이 시골보다 일자리도 더 많고 시급도 더 높다는 거 정도는 엄마도 알아. 아, 됐어. 엄마랑 얘기한 내가 바보지. 심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심해 성격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심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는데 길에서 우연히 아는 엄마를 만났다. 알고 봤더니 자기네 알부자더라. 부럽다. 밑도 끝도 없이 웬 황당 발언? 우리 부부는 서민 중에서도 서민.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남편은 유일한 낙인 저녁에 소주 한 잔도 끊었는데. 알부자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반문하자 아는 엄마는 심해의 SNS를 보여줬다. 심해가 서울 가더니 SNS에 열중인가 보네. 사진을 몇 장 넘겨보다가 깜놀했다.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클럽에 가는 것 같았다. 심해는 옷차림, 머리 염색까지 딴 사람처럼 화려했다.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에 액세서리까지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새 남친까지 생긴 모양이네. 내가 보기엔 노는 애처럼 보이는데 얼굴이 잘생겼고 심해보다 3살 위인 것 같았다. 나는 밭농사, 집안일, 파트 근무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딸내미 SNS는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다. 전화통화만 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머리하고 옷차림이 달라지니까 내 딸인지도 몰라볼 정도였다.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시골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저꼴로 학교는 제대로 다니는지 생활비 벌 생각도 없고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나는 남편을 추궁했다. 남편은 심해가 요즘 세상에 명품백 안 들고 다니면 대학에서 왕따 당해 라고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자기 용돈을 몽땅 다 털어서 심해한테 보내줬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저녁에 술 사 마실 돈도 없어서 소주 한 잔도 못하고 있는 거였다. 심해는 나 왕따 당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싶어질지도 몰라. 내가 언니 따라 죽어버리면 아빠는 어떡해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야? 협박이지. 남편은 두 딸을 모두 사랑하고 있었다. 먼저 보낸 딸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부모의 사랑을 돈 뜯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느꼈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심해한테 전화를 걸었다. 네 SNS 잘 봤다.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려주던데? 나한테 비밀로 하고 아빠한테 용돈 더 받아낸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엄마가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 내 말이 너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독립까지 한 마당에 이제 생활비 원조 끝내려고. 뭘 끝내? 줄이는 게 아니라? 심해가 말을 더듬다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그럼 굶어 죽을지도 몰라. 학비랑 월세는 내줄게.
그러니까 식비 유흥비 같은 건 네 스스로 벌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심해는 추석에 집에 내려왔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다. 막상 일을 해보니 한 달에 15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된 모양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언니한테도 미안해. 성묘 갔다 오더니 심해는 다시 용서를 빌었다. 특단의 조치였지만 깨달은 바가 없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심해는 생활비를 버는 것에 실패했고 대학을 중퇴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초고속으로 결혼에 꼴인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프로포즈 받았다. 그때는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바로 대답했다. 결혼하기로 한 후 결혼식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고 간단하게 끝냈다. 처음 같이 사는 거라 신혼집에 대해서 나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남편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했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에 갔는데 신혼집에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왜가 어디 있냐면서 결혼했으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한테 반문하는 바람에 멘붕이 왔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한테 한 적이 없었다.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나는 이미 내가 살던 아파트를 지난달에 해약했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아직 타인에 가까운 시어머니와 신혼 초부터 같이 살아야 하다니. 그런 계획은 1도 없었고 첫날부터 멘붕. 이 어긋난 시작점은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다. 시어머니와 동거로 시작한 신혼생활.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를 깨웠다.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밥을 차려야 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청소, 빨래가 차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느긋하게 아침부터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나는 원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식기세척기라니 그런 건 게으른 여자들이나 쓰는 거라면서 사용을 금지당했다. 덕분에 나는 세 사람이 먹고 난 그릇을 손으로 직접 시간 들여 씻어야만 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지 나한테 이것저것 만들라고 해놓고 맛이 있느니 없느니 지적질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만드는 게 낫겠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조미료며 그릇이랑 그릇은 다 꺼내놓고 뒷정리는 나 몰라라. 설거지거리만 산더미같이 만들고 내 일만 더 늘렸다. 남편도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전업주부로 편하게 살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엄마가 용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미안한데 당신도 나가서 일할 생각해. 월급 받으면 그거 전부 엄마 용돈으로 드리고 라고 해서 다시 멘붕이 왔다. 왜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내 월급을 몽땅 시어머니한테 주라니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내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한테 주는 것도 싫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 뒤로 집에 있는 내내 넌 왜 일을 안 하냐, 기생충이 따로 없다 등등 욕을 계속 먹다 보니 집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재취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건 너무 억울했다. 월급날이 됐을 때 일부분을 용돈으로 드리는 건 몰라도 전액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청소 밀대로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왜 결혼했을 것 같니? 라고 시어머니한테 면박을 들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거북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방어했다. 시어머니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청소 밀대로 나를 계속 두들겨 팼다. 이제 좀 정신이 드냐? 괜히 매벌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 나가서 돈 벌어서 다 나한테 가져오면 돼. 알아들어? 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한테 얻어맞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모욕. 그것 이상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대신 밥, 청소, 온갖 자비를 다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용돈까지 벌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나? 이게 무슨 결혼인가 싶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엔 남편한테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이대로 같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혼을 결심했다. 그 첫 단계로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맞아서 생긴 팔, 다리의 멍자국을 보여줬는데도 남편은 무반응, 무덤덤. 깨끗하게 마지막 마음 정리까지 끝냈다. 마지막으로 어느 타이밍에 이혼 얘기를 꺼낼지 고민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이 집에서 셋이 살기 좁다고 해서 넓은 데로 이사 가기로 했어. 너도 벌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넌 빨리 알바 한 개 더 구해. 라고 했다. 그러더니 남편은 이사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면서 이사비 아껴서 여행 다녀올 테니까 이삿짐 센터는 절대 부르지 말고 나 혼자서 이삿짐 싸고 정리까지 다 하라고 했다. 무거운 가구며 전자제품은 어떻게 옮기냐고 했더니 친구들 불러서 시키면 되지 않냐고 했다. 가구를 직접 옮긴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당사자는 놀러가고 없는데 어떤 지인이 그딴 헛고생을 한다는 건지 어이가 털려서 웃음이 나왔다.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배웅했고 회사의 개인 사정을 설명한 후 살림도구가 옵션으로 들어간 직원용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주거지를 마련한 후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했던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뒀는데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구타당했던 것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위자료 청구 목록에 추가할 생각이다. 며칠 후 이 정도면 이사가 끝났으려니 하고 두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이사가 끝나기는커녕 아예 시작도 안 한 걸 눈으로 본 두 사람은 열을 뿜뿜 내며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남남이라서 이사를 하든 말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요. 라고 또박또박 대답하자 남편이 뭔 소리 하는 거냐며 노발대발.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만행, 남편이 처음부터 나를 노예 취급할 생각이었는 걸 변호사에게 다 말했고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거라고 하자 남편이 급 당황하면서 그런 작은 일로 이혼하면 세상에 어떤 부부가 남아나겠냐며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앙금도 풀리고 비온 뒤 땅이 굳지 않겠냐며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 어디서 개뻥을 치는지. 남편은 이미 내 몸에 생긴 멍이 시어머니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척하는 게 분명했다. 그런 남편, 시어머니와 평생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건 절대 거절이다. 나는 이미 혼자서 살 곳을 마련하고 이사도 마쳤고 다시는 그 집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위자료와 이혼 절차 문제로 곧 변호사가 찾아갈 거라고 하자 남편은 이러지 말자고 계속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렀다. 내가 남편한테 순종적이었으니까 설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 내가 세게 나오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남편의 계획은 앞으로 나를 더 부려먹고 일도 더 많이 시켜서 자기 수입을 늘려가는 거였다. 통 크게 신축 아파트를 큰 평수로 계약한 것도 같은 속셈인 거고. 하지만 그 집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고
허무하게 끝났다.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서 커다란 가방을 들고 그 집에서 나올 때 뜻하지 않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게 됐는데 수다쟁이 아줌마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과 증거로 멍자국도 보여주고 남편이 나한테 한 짓을 폭로하면서 이혼할 거라고 알려줬다. 수다쟁이 아줌마들 덕분에 며칠 사이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폭력을 휘두른 인간 말종 딱지와 함께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남편은 불쌍한 아내를 외면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개차반으로 등극. 주변 사람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후련하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내가 일해서 번 내 월급을 자기 손에 쥐고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는데 내 월급 말고 자기 카드도 펑펑 쓰면서 카드 빚이 꽤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내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수입이 뚝 끊어지자 카드 빚을 메꾸지 못했고 남은 건 빚잔치뿐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한테 다시는 너한테 손찌검하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교육시킬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 라고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었지만 그딴 말에 속을 내가 아니었다. 얼마 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하고 남편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됐다는데 상사가 알게 된 후 회사에 적합한 인간이 아니라는 딱지가 붙고 말았다. 거의 해고 직전 수준으로 창고 관리실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로 발령되면 반년도 안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엔 남편이 그렇게 될 차례인가? 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우수희, 부모님과 여동생 네 식구이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와 여동생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줬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된 뒤부터 나한테만 차갑게 변해버렸다. 이유는 내가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낯가림이 심해서 친구도 적고 혼자서 책을 읽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초등학교 때문에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자 동생은 오타쿠 같다며 나를 놀렸고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나무라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았다. 나와 여동생 사이가 벌어지자 부모님은 동생만 티나게 예뻐하기 시작했다. 사교성 있고 밝은 성격인 동생 덕분에 엄마도 다른 아줌마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이유였다. 처음엔 내가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하거나 나만 빼고 셋이서만 외출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동생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테니스부에 들어간 후 특별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자 엄마는 풀타임으로 취직을 했고 나를 마치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기 시작했다. 집에 가면 매일같이 청소, 빨래, 저녁밥까지 모두 내가 독박을 썼고 정작 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했지만 저녁밥이 이게 뭐냐? 맛없어서 이걸 어떻게 먹어?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안 해놓고 말이야. 어디 하나 쓸 데가 있어야 말이지. 라면서 욕이나 먹기 일쑤였다. 그런 생활은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됐고 동생이 고2 수험생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배했고 스트레스를 모두들 나한테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마치고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더니 할 얘기가 있다며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거실로 나가자 아빠와 동생도 앉아 있었고 나를 저기적인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너 고등학교 중퇴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 놀랍고 두려워서 말조차 나오질 않았다. 그때 동생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돈이 좀 많이 들거든? 그래서 언니 너는 학교 그만두게 하고 대신 돈을 벌 거야 라며 명령하듯 멋대로 말했다. 나한테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필요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좌절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줘 라고 인내님을 다해 외치자 아빠가 식순이 주제 니까지 게 어디서 반항이야? 라고 경로. 그러자 엄마가 여보 나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하더니 중퇴하라고 한 말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나더러 잊어버리라고 했다.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가늠은 안 됐지만 어쨌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안심했다. 다음 주말 엄마가 갑자기 지난번에는 미안했다. 네가 평소에 엄마를 얼마나 잘 도와주니? 그래서 너한테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캠프 나갈까 하는데 괜찮지? 라고 평소에 못 보던 모습으로 말했고 하자는 대로 차에 올라탔다. 캠프에 간다고 했는데 짐은 하나도 없었고 밖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진짜 캠프 가는 거 맞아? 라고 내가 물어보자 셋이서 동시에 맞아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 이건 뭐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의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2시간 정도 차를 달리자 인적이 드문 산중에 도착했다. 산속에 차를 세운 후 갑자기 아빠가 뒷자리로 오더니 나를 억지로 끌어냈고 길가 수풀 속으로 멀찍이 던져버렸다. 몇 바퀴 구른 후 내가 움직이지 않은 걸 확인한 아빠는 기다려! 라는 나의 외침을 무시하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속력으로 산속을 빠져나갔다. 나를 비정하게 버리고 가버린 가족들. 나를 버리기 위해 일부러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눈도 뜨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절망감 속에서 그저 걷기만 하다가 점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이 느껴졌다. 이러다 죽는 걸까? 무력감으로 생의 끈을 놓으려고 한 순간 차 한 대가 내 옆에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후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둘이 차에서 내리더니 나를 번쩍 안아서 차 안에 태웠다. 이게 바로 인신매매라는 건가?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에 강제로 태워진 후 그만 정신을 잃고 만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고급 펜션에 온 것처럼 아늑하고 깨끗한 침대에 내가 누워있었다. 몸을 일으킨 후 멍하니 잠시 앉아있자 방문이 열리면서 처음 보는 남자애가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눈 떴네. 진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봤던 무섭게 생긴 남자들을 호출하더니 죽하고 마실 것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허기를 해결하고 나자 말할 기운이 생겼고 그제야 남자애에게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물어봤다. 남자의 이름은 한준수, 나와 동갑인 17살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조직의 보스여서 17살이라는 나이에 벌써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벌벌 떨면서 나 혹시 팔려가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준수는 빵 터지면서 뭐래, 나는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산속에서 헤매고 있길래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뿐이야. 기운 좀 차리면 집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했다. 나 산속에서 헤맨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버려진 거야. 그래서 돌아갈 집이 없어 라고 하자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냐고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버려졌는지를 얘기해주자 준수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내고 흥분했다. 그러더니 일단 집이 어딘지 안내하라고 하더니 부하를 불러서 운전을 시켰다. 목적지는 우리 집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수는 현관 초인종을 거칠게 눌렀고 부하들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잠시 후 집안에서 아빠가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라며 목청을 높이면서 나왔는데 분위기부터 남다른 준수 부하들을 보더니 겁에 질려서 조용해졌다. 준수가 수희 산속에 버린 거 사실이야? 라고 묻자 아빠가 뭐야 이 애송이는. 그래 사실이다. 어쩔래?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 우리 예쁜 둘째 딸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나를 노려봤다. 뒤따라 나온 엄마가 너 왜 다시 왔어? 힘들게 산속까지 가서 버렸는데 이게 뭐니? 절대 집안에 못 들어와! 썩 꺼져!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준수가 부하에게 당장 경찰 불러 라고 명령을. 경찰에게 사실을 말하자 부모들을 경찰차에 태워서 연행해 갔다. 그러고 난 후 준수와 그 부하들이 나에게 같이 살지 않겠냐고 했고
나는 준수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전학수속을 마친 후 준수 집에서 살기로 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매일 저녁밥은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고 모두들 맛있다, 수희 요리 천재네 천재 라며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지금까지는 부모들한테 아무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옷도 산 적이 없고 미용실에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준수는 나한테 예쁜 옷도 많이 사주고 미장원에도 데리고 가주고 오래된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까지 사줬다.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뻐진 나. 준수는 이 다음에 꼭 내 신부가 돼줘 라며 고백을 했다. 그렇게 준수의 약혼녀가 된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나의 목표였던 요리 전문학교에 진학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제 내 꿈은 요리 연구가가 되는 거였고 장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집 앞 구석에 숨어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남녀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나를 버렸던 부모들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자 아빠가 나한테 누구신지. 라고 물었고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잘 좀 봐봐. 수희야 수희. 우리 큰딸 왼쪽 눈 밑에 점 보이지? 라고 떠들었다. 내가 잔뜩 비웃음을 담아 정중한 말투로 한때 신세가 많았습니다. 라고 하자 아빠가 수희라고?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했네. 그것보다 너 때문에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오늘 너한테 돈 받으러 온 거야. 라고 갑툭튀 이유를 물었더니 아빠라는 사람 말로는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간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준수 부하들이 SNS에 그 소식을 퍼뜨린 바람에 세상이 다 알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그 뒤로 재취업의 길도 막히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동생은 고등학교에도 못 들어갔다면서 지금은 셋이서 필사적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빚이 5천만 원도 넘는다고 아우성이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원망이 장난 아니었고 당장 나더러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다.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내 멱살을 잡았다. 그때 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온 준수가 짠하고 나타나서 아빠 팔을 잡은 후 빚 때문이라면 돈은 얼마든지 빌려드리죠. 라고 하더니 부하들을 시켜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준수한테서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다 갚긴 했는데 이번에는 더 무서운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한 부모들과 동생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빚은 점점 더 불어났다. 결국 전 재산을 다 잃게 된 세 사람은 홈리스로 전락했고 전락한 후에도 빚에 쫓기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요리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취직도 하고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약혼자인 준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나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됐다. 부모들과는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었고 완전히 절연 상태이다. 하지만 그 시절 나를 구해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원래는 나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솔직히 시어머니는 평소에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순간 겁이 났고 남편의 동거 제안에 즉각 반대했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며칠 후 완전히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덜컥 집으로 모셔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와 싸들고 온 짐을 보고 기겁할 지경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할 수는 없어서 남편만 부엌으로 불러냈다.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네 마음대로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 라고 마구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 집에 우리 엄마가 오는데 왜 네 허락이 필요한 건데? 지난번에 그냥 물어본 거지 상의한 거 아니거든?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이 집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엄연히 나도 생활비를 내고 있었고 마치 여기가 자기 혼자 집인 것처럼 구는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고 열이 났다. 시어머니도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데도 내 존재는 무시하면서 첫날부터 나를 길들이려고 했다. 예, 너는 집이 이게 뭐니? 청소를 한 건지 만 건지 주부가 돼서 집을 이렇게밖에 못하니? 당장 청소부터 해라. 나한테는 청소를 시켜놓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서 신이 나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늘부터 이게 나의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으면 나를 하녀 부리듯이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다 먹으면서 한 번도 치우는 법이 없었다. 툭 하면 나더러 뭘 사오라고 시켰는데 사오라는 것마다 전부 비싼 것들 투성이었다. 아마 자기 돈이었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것 같은 것들만 골라서 사오라고 지시했다. 물론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시어머니 편만 들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나한테 무언가를 사오라고 시켰다. 오늘 우리 아들하고 한잔하고 싶으니까 백화점 가서 고급 와인 한 병 사와라. 고급 와인에 어울리는 안주도 빼먹지 말고. 며칠 전에도 와인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고급 와인을 툭하면 사오라고 하시는데 그건 좀 형편상. 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말대답이야?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남편이 가장이긴 하지만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생활비는 같이 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급 와인도 안주도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니까짓 게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시끄러우니까 내가 사오라면 사오기나 해.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시어머니.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남편보다 내 월급이 더 많아서 생활비는 내가 더 많이 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태도에 대해서 남편한테도 모두 얘기했고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은 내 월급이 얼마인지까지 엄마한테 꼭 말해야 돼? 남자 체면이 있지. 너도 괜한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누구 월급이 얼마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됐지 뭐. 그럼 나더러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야? 효도라고 생각해. 그거 돈 몇 푼 아껴서 뭐 치사하게. 남편과 둘일 때는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었는데 어쩌다 하루아침에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부채질하듯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떤 여자를 집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와 친한 분의 딸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도 외모가 아주 출중한 미인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이서만 외출하는 날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 어디 가냐고 물어도 모자간에 외출하는데 넌 끼어들지 말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하는 짓들이 딱 의심각이었고 몰래 뒤를 쫓아가 봤더니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던 여자와 셋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냥 데리고 온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단죄를 하고 싶었지만 사람 많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무슨 목적으로 셋이서 밥을 먹었냐고 따졌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목적이 뭐겠니? 우리 아들한테는 너 같은 박색보다는 진자 같은 절세미인이 딱이지. 그래서 내가 장기적 안목으로 지금부터 잘 지내고 있는 건데 왜 불만 있니? 장기적 안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너랑 이혼하고 진자랑 재혼해서 새 가정 꾸리는 거지? 너만 빠지면 돼. 걔들 둘은 좋아서 난리야.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한 말로 난 네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 짝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 너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들 월급이 한 달에 500이야. 그런 고소득자가 왜 너 같은 애를 먹여 살리면서 인생을 허비해야 되니? 알아들었으면 너도 짐 싸는 게 예의 아니니?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모르는 시어머니, 마마보이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 나도 없어도 그만. 알아들었고요. 바로 짐 쌀 거예요. 얼마 전부터 둘이서만 외출하면서 방해하지 말라고 했던 게 모두 그 진자라는 여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털려서 창자가 뒤틀리는 기분. 고민할 것도 없이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다. 우선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서 며칠 신세를 지면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회사에 신청해서 사원 기숙사를 빌려서 입주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는 그 사이에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내가 집에서 나가자 손뼉치고 좋아하면서 진자라는 여자를 며느리 취급하고 있겠지. 하지만 기뻐하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나였다. 역시나 2달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얘,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거 네가 그랬니? 네가 전기 끊었지? 그렇지? 제가 왜 전기를 일부러 끊어요? 전기세를 안 내니까 끊어졌겠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그동안 광열비는 내가 전부 관리했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나도 신경을 껐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기들 일인데도 신경을 안 쓴 거였다. 그것뿐 아니라 대출금 이자도 안 냈을 것 같은데 아마 은행에서도 독촉장이 올 거라고 알려주자 완전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걱정 마라. 그까짓 거 우리 아들이 다 해결할 거다라며 큰 소리쳤지만 사랑하는 아드님의 월급은 매달 150만 원 정도, 시어머니가 본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내가 넣어둔 돈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이해 못하겠다며 네가 왜 그렇게 돈이 많냐고 다시 따져 물었다. 나는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도 하고 환율 차익 등 쌈짓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부부 통장에 넣어뒀던 거였다. 내가 재력이 있으면서도 직장에 다닌 건 집에만 있으면 생활 리듬이 늘어질 것 같아서 그걸 방지하려는 목적, 또 사람들과의 교류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 집에서 나오면서 남편 월급만 가지고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의 생활비, 비싼 대출금을 혼자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설마 남편이 이런 현실을 몰랐을 리는 없고 그저 눈앞에 절세미인을 보니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자기 현실을 완전히 망각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미 그쪽과 이혼한 몸이고 그 집 대출금을 갚을 이유도 두 사람의 생활비를 책임질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기 바로 직전까지 시어머니는 특별히 나를 배려해서 자기 아들 세컨드를 할 의향은 없냐며 미친 소리를 짓거렸다. 얼마 안 있어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다는 걸 자각했는지 전 남편도 나를 찾았다. 내가 잘못했다. 너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면서 징징거렸지만 딱 들어보니 절세미인 한진자한테 차인 게 틀림없어 보였다. 한진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 남편의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재혼이면 어떠랴, 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돈이 떨어진 건 둘째치고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걸 보더니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사냐며 한 방에 걷어찼다고 한다. 어쨌든 한진자는 피해자라고 볼 순 없지만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할 피해자였고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왜냐? 전 남편이 기혼자란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찾아가자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곤란하다면서 바로 위자료를 제시했고 한진자와의 일은 그렇게 일단락을 지었다. 물론 멍청한 전 남편과 재결합이라니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손절했다. 그 후의 일은 불을 보듯 뻔했지만 집 대출금을 못 갚게 되자 전 남편은 빚만 남긴 채 집을 포기했다고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좁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나한테 줘야 할 위자료와 자녀분의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는 신세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앞으로 전 남편은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충당하고 사는 게 곧 지옥일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내 이름은 지수아.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는 17살의 고등학생이다. 친구들도 많고 명랑한 성격인 나는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그건 아빠와 관련된 일이다.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아빠는 어려서부터 완전 딸바보였는데 고등학생이 돼서도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특히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했다. 어쩌다 남자애들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날에 아빠랑 맞부닥치게 되면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라며 경로. 그러다 보니 내가 남자애들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아빠는 기분이 상했고 사춘기 때 남자애들은 짐승이나 다름없어. 피하는 게 상책이야. 너 절대 사는 놈들 근처에도 가지 마. 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강조 또 강조. 이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진짜 남친이 생기기라도 하면 아빠가 짐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할 게 눈에 뻔히 보였고 나는 좋아하는 애가 생겨도 고백도 못 해보고 혼자 마음 정리를 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한 번도 남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철벽이 뚫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아주 난데없이. 같은 반 친구인 원수가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선배가 있다고 했다. 원수 말로는 그 선배가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
방에 걸어놓았던 우리 반 단체 사진을 보고 그 선배가 나한테 한눈에 반했다는 거였다. 선배가 너무 강력하게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면서 시간 좀 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단 둘이만 아니면 한번 만나줄 수는 있다고 원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당일날에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꿉친구 우정이한테 같이 가자고 부탁해서 나, 우정이, 원수, 그리고 선배라는 사람과 넷이서 카페에서 보기로 했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가자 원수 옆에는 어른스러운 분위기에 몇 살 위로 보이는 오빠가 앉아 있었다. 그 오빠의 이름은 한심한, 나보다 2살 위인 대학생이었다. 얼굴은 동안인 편인데 분위기가 어른스럽다고나 할까? 훈남의 큰 키, 완전 퍼펙트한 내 스타일이었다. 내 스타일의 남자가 나한테 첫눈에 반하다니.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망설임 없이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뒤로 우리는 서로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시만이 오빠는 배려심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았다. 아빠가 말한 짐승과는 완전 거리가 있었다. 오빠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오빠한테 점점 더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정이는 시만이 오빠를 두고 어딘가 수상쩍은 느낌 들지 않니? 라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 라고 화를 냈다. 그렇게 자상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어디가 수상쩍다는 건지 도저히 공감이 안 됐다. 밤에는 푹 자야 다음날 활동할 힘이 생기지. 라면서 내가 일찍 쉴 수 있도록 밤에는 일부러 연락도 피했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하면 안 된다면서 데이트할 때도 초저녁만 되면 집에 데려다 줬다. 잘생겼는데 신사적이기까지 하다니. 나는 시간이 갈수록 오빠가 더 좋아지기만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데이트를 하면서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한 지 어언 3개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직전 오빠가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정식 커플이 됐으니까 기념으로 같이 1박으로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오빠가 먼저 제안을 했다. 같이 1박을 보내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 초긴장 상태에서 당일날을 맞이하게 됐다. 부모님한테는 우정이네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만이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1박으로 여행을 떠났다. 가는 길에 아울렛에 들러서 깨알 쇼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시만이 오빠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한테 다가왔다. 그러더니 야, 너랑 같이 있는 애 쟤 누구야? 라면서 시만이 오빠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오빠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면서 네가 왜 여기 있어? 라며 급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아는 사이야? 라고 묻자 모르는 남자가 불쑥 너 지금 몇 살이니? 라고 물었고 나는 17살인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는 뭐 17?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더니 나하고 시만이 오빠를 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는 시만이 오빠한테 너 아직도 그 번은 못 거쳤냐? 바닥도 정도껏 쳐야지.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고 그만하세요. 왜 시만이 오빠한테 그렇게 화를 내세요? 라고 하자 남자가 시만이 오빠? 그거 가짜 이름이야. 이 자식이 자기 몇 살이라고 하든. 하고 묻길래 19살에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왜요? 라고 하자 남자가 이 자식 35살이나 처먹은 회사원이고 나랑 동료야. 이름은 한진상. 너 완전히 속았어. 알아듣겠니? 라고 하는 거였다.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자는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자식 마누라에 애도 있어. 라고 폭탄 발언을 한 순간 시만이 오빠가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는 미성년자 안 꼬실게. 그러니까 제발 마누라랑 회사인 말하지 말아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속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바로 현타가 왔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 지금까지 야밤에 연락을 안 했던 거며 데이트라야 낮에 잠깐 만난 게 전부였던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 진짜 나이를 듣고 보니 비로소 대학생이라고 하기엔 노안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펑펑 눈물을 쏟았는데 동료라는 아저씨가 나를 집까지 태워다 줬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후 차에서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달려들 게 뻔했고
우리 집이 아닌 우정이 집으로 진짜 자러 가기로 했다. 우정이한테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모두 털어놓자 완전 분노하면서 원수한테 전화부터 하자고 했다. 원수를 족치자 한진상인지 뭔지 아는 인간은 자기 친척인데 로리타 성향이 있어서 전에도 10대 여자애를 속여서 불륜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원수는 돈 줄 테니까 여자애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를 소개해줬다고 실토했다. 그 말을 들은 우정이는 더욱 분노했고 이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격분했다. 하지만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도 당연히 알게 될 테고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한진상인지 뭔지 아는 인간을 그냥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고민 끝에 우정이 아이디어로 우리 엄마인 것처럼 꾸며서 한진상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다.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자 한진상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했다. 그때 우정이가 전화를 받아서 나 수아 엄마예요. 남의 귀한 딸을 속여서 무슨 짓 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버럭. 한진상은 놀라서 정말 죽을 찌르졌습니다. 라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우정이는 이 일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니까 각오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일단 이 정도면 겁먹었겠지 하고 곧바로 한진상의 라인을 차단했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1시간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지금 집으로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우정이가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 경찰차가 벌써 와 있었고 현관에는 한진상이 알고 보니 경찰로까지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한 한진상이 먼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죄를 한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판단한 아빠가 한진상을 엄하게 추궁한 끝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한 것 같았다. 아빠는 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내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경찰의 말에 나도 집으로 오라고 연락한 거였다. 경찰이 묻는 말에 나는 물론 우정이도 솔직하게 대답했고 경찰은 한진상을 경찰로 연행해 갔다. 경찰 신문 결과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게 발각되면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그 여파로 원수도 미성년자 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체포된 후 파렴치한 행위를 부인도 알게 됐고 한진상은 이혼은 물론 거액의 위자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회사에서도 해고되고 가정도 붕괴되고 본인의 파렴치한 행위 때문에 형무소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다시는 집 밖에도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처분을 기다렸는데 의외로 아빠는 지금까지 아빠가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아빠는 내가 이성 문제에 대해서 워낙 엄해서 정작 힘들 때 엄마 아빠한테 상의도 못했던 것 같구나. 라면서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필요 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덕분에 지금은 같은 학교 남자애들과 편하게 만나면서 평범한 고딩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시만의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고 우정이 조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경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는 변태 같은 남자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남친 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 이름은 임원진. 직업이 변호사인 아빠는 나한테도 어려서부터 이 다음에 커서 꼭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입을 시켰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고 부모님이 깔아준 레일 위를 고분고분 걸어가는 걸 거부하고 반발했다. 게다가 내 성적은 항상 반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빠가 기대하는 변호사가 되는 길은 비현실 그 자체였다. 물론 성적이 좋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공부에 취미도 없고 변호사가 될 마음은 더더군다나 없어서 공부에는 동력이 발동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관련된 생기부 스펙 쌓는 수업은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로 늘 불호령을 내렸었다. 내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의뢰,
넌 왜 성적이 맨날 이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어디 변호사 근처에나 가보겠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라고 히스테릭하게 나한테 화를 냈고 아빠의 입버릇은 변호사 안 할 거면 나도 그런 딸은 필요 없다. 변호사 될 생각 없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라고 나한테 망언을 퍼부었다. 아빠가 딸로서 나한테 갖는 관심은 없었다. 오직 내 성적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런 부모님에게 나 역시 반항심 외에 다른 감정은 없었다. 엄마는 아빠 반사판이라고나 할까? 절대 거스르지 못하는 타입. 넌 왜 그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럼 못 써. 아빠 말 잘 들으란 말밖엔 할 줄 몰랐다. 집안 분위기는 늘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고 엄마한테 모성애를 느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연히 나는 법대에 들어가지 않았고 변호사가 될 생각도 없었다. 입시 때도 그 문제로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적이 미달이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뭐래도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적으로 반드시 독립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본가에 사는 동안에도 꼬박꼬박 생활비를 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취직을 한 후로 아빠는 아예 나를 공기 취급했다. 엄마도 나한테 별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집에 있는 게 편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그래, 너는 수입이 얼마냐? 라고 갑자기 수입을 물어봐서 심히 당황스러웠다. 무엇보다 나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오래간만이었다. 뭐 대략 4천만 원 정도? 라고 대답하자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뭐 4천? 겨우 그거 받으면서 용케 먹고 자고 살고 있구나. 그러긴 내가 뭐래. 무조건 변호사 되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는데 자식인지 원수인지 넌 부끄럽지도 않냐?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나 열심히 살아요. 시끄럽다. 넌 영원히 문제아야. 난 너 같은 거 딸이라고 인정 못해. 나도 아빠의 말에 진심으로 화가 났고 그 길로 집에서 나와버렸다. 하지만 당장 갈 만한 곳도 없었고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제발 그만 좀 해. 겨우 기분 가라앉히고 들어왔더니 왜 또 이러는 건데.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다. 너처럼 형편없는 수입을 받는 애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아빠가 저러시네?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줄래?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나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줬잖아. 꼴랑 4천 벌면서 어디서 돈을 냈다고 생색이야? 기생충 같으니라고. 너 같은 기생충을 이 집 자식으로 두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부모 자식 관계도 오늘부로 끝이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손절 선언에 정신이 얼얼했고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의도를 파악하는데 한참 걸렸다. 우선 억울한 건 그동안 엄마가 요구한 금액을 성실하게 생활비로 냈다는 것. 그것도 일반 상식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말이다. 그런데 왜 내가 기생충이란 망언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일어났다. 아빠한테도 아빠 말만 신앙처럼 떠받드는 엄마한테도 진저리가 쳐졌고 나도 더 이상 이 집 자식인 게 싫었다. 한 일주일 정도 호텔에서 지내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본 후 이사를 마쳤다. 막상 독립을 하고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기분 상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고 회사하고도 가깝고 혼자 있으니 몇 배나 쾌적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다. 아빠는 늘 변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었지만 그런 말을 자식한테 하는 건 부모님 중 한 사람이 변호사 아님 의사, 사장 등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난 후 생각해보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손절 선언을 한 부모님 따위는 있고 내 인생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아서 디자인 회사를 직접 설립했다.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변호사가 아닌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디자인 분야는 종류도 다양하고 분야도 광범위해서 옷은 물론 구두, 가방, 회사의 로고 등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따로 두고 각종 디자인 의뢰를 받고 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업계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회사는 급성장했고 덕분에 매출과 수익 둘 다 잡았다. 나는 연봉 4천이 아니라
매달 월급이 4천만 원인 찐 고소득자였던 것이다. 아빠가 나한테 수입이 얼마냐고 묻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월 수입을 말씀드렸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면 월 수입을 말하지 않냐?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미 가족과는 손절 상태였고 부모님은 알아서 잘 사시려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의를 하던 중에 잠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엄마한테서 여러 번 착신 이력이 있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몇 번이나 연속해서 걸려오길래 무시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상냥 그 잡채인 목소리로 오랜만이다 라며 친하게 굴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혼자서 열심히 떠들더니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제야 내가 말했던 4천만 원은 연봉이 아니라 다달이 받는 월급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내가 그동안 생활비를 얼마를 냈는지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을 텐데 이제 와서 그래서 뭐 전혀 반가운 전화가 아니었다. 그러더니 엄마가 돈 얘기를 꺼냈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빠가 경마에 빠져서 거액의 빚을 졌다고 했다. 자그마치 변호사인데 그 정도 금액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경마에 빠진 후로는 클라이언트와의 약속도 전부 펑크를 내서 변호사로서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아무 일도 안 들어오는 상태라고 했다. 그렇게 나한테 쓰레기라고 욕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엄마는 내 연봉이면 아빠 빚쯤은 몇 년 안에 전부 갚을 수 있을 거라면서 부모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엄마의 말에 진짜 어이가 털렸다. 나를 쫓아낼 때 했던 말들은 이미 다 잊은 건가?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나를 다시 찾는 이 뻔뻔함이 도저히 소화가 안 됐다. 이미 우리 손절한 사이 아니었나? 내가 고연봉자가 된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한다.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성공했다는 말을 주워듣고 다시 연락을 하다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벌써 잊었어? 그날 나랑 부모 자식 연 끊었잖아요. 저는 현재 당신들 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돈을 드려야 되죠? 그럴 이유도 의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예, 그건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네가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린 정말 끝이야.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알아?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엄마를 보며 지금까지 아빠 아바타나 다름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딸 카드를 쓰겠다는 심보가 괘씸했다. 그때 나를 쫓아내려던 아빠가 한패가 돼서 엄마도 나더러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나더러 그런 거금을 내놓으라니 사람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안 들어?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끊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엄마는 전화기에 대고 계속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었다. 그 후 아빠는 변호사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고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집도 땅도 모두 포기하고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만약 아빠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다면 아무리 아빠가 몰락했다고 해도 나는 도우려고 했을 것이다. 진짜 도박 의존증에 걸린 거라면 엄마와 같이 치료 방법을 찾아봤을 거고 아빠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를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 끝내는 자식도 아니라며 손절했다. 그런 취급을 받은 내가 그들을 도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아빠 말을 신앙처럼 떠받던 엄마가 아빠를 나락에서 구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 동정의 가치도 없다.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고 얼마 전 그동안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오픈했다. 작은 규모의 식당을 내는 게 대학 때부터 나의 꿈이었다.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요리를 익혔고 결혼 전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렇게 6년을 노력해서 식당을 오픈했기 때문에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너무 기뻤던 건 우리 가게에 왔던 손님들이 모두 맛있었다며 가족들과 다시 오고 어르신들도 와주신다는 거였다. 메뉴를 가정식 백반으로 정한 게 고객층이 다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셨다. 시어머니는 두 분의 친구분과 같이 오셨는데 넌 가게를 오픈하면서 어떻게 말도 안 하니? 내가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들어야겠니? 라고 화부터 냈다.
나는 소식을 듣고 축하도 해주고 매상도 올려줄 생각으로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저것 잔뜩 주문해서 큰 소리로 신나게 떠들면서 먹고 나더니 잘 먹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진짜 그냥 가도 돼?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며느리 가겐데 라고 하더니 친구분들 음식값도 자기가 먹은 음식값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대. 내가 며느리인 건 맞지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온갖 음식을 다 시켜 먹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리는데 기분이 확 상했다. 이번 한 번뿐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가게에 왔다. 올 때마다 친구들을 둘, 셋, 많을 때는 5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자기 가게라도 되는 양 산더미처럼 음식을 시켜놓고 음료수도 마음대로 뺏어 마시고 흥청망청 다음에 또 오마? 그러고는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가버리기를 반복.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얘기했다.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먹기만 하고 그냥 가는데 정말 미치겠다. 그리고 먹는 것도 어찌나 매너가 없는지 어린애들이 난리를 치고 간 것처럼 먹은 자리가 지저분한 것도 지적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단 건데. 라면서 오히려 나한테 짜증을 냈고 시어머니한테 주의를 주거나 하지도 않았다.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내 속도 모르고 계속 가게로 왔는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 없이 단골 멤버인 친구들 셋만 온 날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우리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자발적으로 왔나? 하고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친구분들을 붙잡았다. 저기요, 아직 계산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자 친구분들한테서 너무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됐다. 헐,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게는 언제든지 공짜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왔거든? 에? 시어머니는 자기 가게도 아니면서 친구들한테 우리 가게에 가면 공짜로 먹어도 된다고 바람을 넣었고 친구분들은 진짜 공짜밥을 먹으러 왔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지갑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불만이 있으면 먼저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지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시어머니 친구들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 수 없이 친구분들을 그냥 돌려보낸 후에 시어머니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 가게면 곧 내 가게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내 친구들이 거기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공짜지 안 그래?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멘붕이 오게 만들었다. 이 가게는 그냥 제 가게예요. 손님으로 오시는 건 막지 않겠지만 저랑 아무 상관없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먹은 것까지 제가 공짜로 대접할 의무는 없다고요. 너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대로 가면 지난 6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오픈한 소중한 내 가게가 시어머니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그 전에 무슨 수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저녁 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공짜로 먹고 간 얘기, 그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란 것까지 포함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말했고 제발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은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엄마도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야. 그까지 밥 공짜로 먹으면 좀 어때? 엄마 기분만 좋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까지 밥이라니. 어머님 매일 친구들 데리고 오셔. 그게 다 얼만 줄 알아?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는 거야 뭐야. 왜 거기다 우리 가게를 이용하냐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남편은 왜 양쪽에서 난리냐. 나 좀 내버려둬라. 이런 식이었다.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도 했었다. 하지만 저런 남편이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나몰라라였다. 결국 자기 엄마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였고 내 편이 되어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럼 나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폭탄을 맞고 치우면서 가게를 연 보람도 잃게 될 게 뻔했다. 그렇게 되게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자 내 결심은 또렷해졌다. 일주일 후 가게에 있는데 또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뒤에는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안쪽 테이블 비어있지? 하면서 자기 고정석처럼 쓰고 있는 제일 넓은 방을 차지하더니 바로 스태프를 불러서 거만한 태도로 이것저것 음식들을 시켰다. 음식을 시킨 후에는 드링크도 쉬지 않고 마셔댔고 전통 다과 후식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었다.
3시간 동안 배가 터지게 먹고 난 후 룸에서 단체로 꾸물꾸물 나오더니 나한테 다음에 또 오마 하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죠. 음식값은 내고 가는 게 상식입니다.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넌 왜 입 아프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냐? 네 가게니까 내 가게지. 그럼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니요. 음식값은 당연히 내고 가셔야 돼요. 저흰 가족이 아니거든요. 며칠 전 나는 집을 나왔고 집을 나오기 전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알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헉 하면서 얼굴이 급 창백해졌다. 그날 저녁 남편과의 대화에서 나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대로라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게마저 오염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지원군으로 오셔서 남편한테 우리 딸을 소중히 대하지도 않고 우리 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관심 없고 그런 남편이 왜 필요하겠냐며 서류에 사인하도록 남편을 압박해 주셨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내 며느리니까 라는 이유로 가게에 와서 함부로 굴었지만 이혼했으니 이제 남남이라고 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서 공짜로 먹은 음식값 그리고 친구들끼리만 와서 그냥 먹고 간 것까지 합쳐서 전부 300만 원 꼭 지불하세요. 너 진심이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고치라고 할게. 이혼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이제 남남인 나한테 돈을 청구받자 필사적으로 남편과 화해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원인 제공자인 마당에 그런 노력은 100년을 한다 한들 가능성 제로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단박에 거절했고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친구분들은 상황이 심각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우리는 밥 산다고 해서 따라온 것뿐이라며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음식값을 내지 않으면 경찰 혹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그 후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무전 취식으로 폼 잡으며 썼던 300만 원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편의점, 청소일까지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남편한테도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한 모양인데 남편은 나 엄마 때문에 마누라랑 이혼했어. 이게 말이 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며 완전히 열이 받아 있다고 한다. 남편도 막상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놀라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내가 가장 곤란해하고 있을 때 나를 도울 생각이 없는 사람과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같이 할 자신이 없어졌다는 게 사실이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였고 둘 다 쌤통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 한편 나는 시어머니 패거리가 오지 않게 된 후로 가게 분위기가 안정을 찾았고 여전히 손님들로 꽉꽉 차 있다. 쓸모없는 남편과도 헤어졌고 이제 남은 건 나의 꿈이었던 이 가게와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내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다. 내 이름은 이정수. 아내 한아름과 둘이서 살고 있다. 장인이 사장으로 있는 광고 대행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는 일과 일상 모두 순풍만풍한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모습만 보면 남부러울 게 없지만 사실 지나온 내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8살이었던 나는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양되어 자랐다. 2살 아래인 사촌동생과 호적상으로는 형제였지만 큰아버지 부부는 친아들인 진상이만 편애했다. 나를 노예처럼 취급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거다. 진상이도 자기 부모님처럼 나를 업신여겼고 큰아버지 집에서 나는 항상 소외받고 무시받는 존재였다. 겨우겨우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켜줬지만 대학은 보내주지 않았고 빨리 돈 벌어서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고 했다.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기로 했다. 직장엔 들어갔지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처지에 갑자기 고연봉을 받을 리가 없었고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저 일만 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양부모들은 내 월급을 두고 거의 매일 그것도 월급이냐며 비웃고 괴롭혔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이런 돈 받아서 네가 평생 일한들 우리한테 어느 세월의 은혜를 갚아? 라고 하면서 양모는 월급을 전부 자기가 차지했다.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자
목돈이 필요하게 된 양부모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 양부모와 동생이 거실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부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사실 내가 좀 빚이 있는데 너를 큰 기업 사장 딸하고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라고 했다. 이 갑툭튀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동생이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얼꽝이랑 결혼해라 이거야. 그리고 얼꽝 아빠 회사에서 일도 하고 그 돈으로 내 학비랑 아빠 빚도 갚고 그제야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빚도 갚고 학비도 마련하려고 나를 팔겠다는 얘기. 난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라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양부모들은 그럼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다 갚아. 은혜도 모르는 놈. 라고 경로. 겨우 20살 나이에 강제로 결혼 상대가 정해지고 팔려가게 되다니. 절망, 억울, 원망 그런 감정들이 솟아났다. 형식적인 상견례일 내 힘으로는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고급 요리집 룸으로 안내됐고 빈말이라도 미인이라고 하기 힘든 뚱뚱한 여자와 그 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한아름, 나이는 나보다 2살 위였다. 딱 봤을 땐 30도 더 넘어 보였는데 저런 노안이 겨우 22이라니 진짜 깜놀했다. 상견례 분위기가 무르익자 양부가 못난 자식이지만 제 아들을 사위로 어떠실까요? 라고 확인 사살을. 그러자 한아름과 그 아버지가 둘이서 소곤소곤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잠시 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이후 한아름과 결혼을 전제로 강제 교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막상 데이트를 해보니 그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같이 있으면 아름이는 자신보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자상함이 있었고 어설프긴 했지만 재미있는 화제거리를 열심히 찾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호감을 느끼고 시작된 만남이 아니어서였는지 결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 내 기분 따위는 아무도 관심 없었고 부모들끼리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우리 둘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혼 날짜를 고르고 있었다. 이런 현실 앞에 나는 무력감을 느꼈고 아름이가 옆에 있어도 힘이 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부모들이 나한테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라고 통보를 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어쨌든 아름이에게 청혼을 하기로 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한 후 아름이와 카페에서 만나는 것까진 했는데 어쩐지 결혼이란 워딩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결혼 날짜 정해졌다고 들었어요. 조금 미루는 게 어떨까 싶은데 라고 하면서도 아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더더욱 말문이 막혔는데 제가 너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정수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된 후에 다시 만나요. 라고 하더니 아름이는 카페에서 먼저 나갔다. 집에 가서 양부모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자 두 사람은 격노했다. 그 옆에서 동생은 혼자 웃겨 죽는다면서 그럼 그 뚱녀한테 차인 거야? 대박! 라고 비웃었다. 그러자 양부모들은 더 화를 내면서 그런 호박 같은 여자애 하나도 제대로 못 꼬시는 놈이 세상에 너 말고 또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런 놈이 있기나 할 것 같아? 그 뚱녀랑 너랑 딱이니까 결혼하라고 한 거야. 빚은 어쩔 건데? 라면서 아름이에 대한 망언을 퍼부었다. 망언들을 듣고 있자니 아름이의 웃고 있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고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다. 밝고 맑고 배려심이 있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과연 이 인간들과 얼마나 다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한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양부모와 동생 앞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은 후 앞으로 2번 다시 이 집에 오지 않을 거고 돈도 갖다 바치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라고 악을 쓰는 양부모들을 무시한 채 집을 나와버렸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기를 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양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자 대학에 진학을 못하게 된 동생은 취직도 안 하고 집에 있다고 들었다. 양부모, 양동생과 손절한 지 2년이 됐지만 나는 아름이란 여자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시작된 만남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름이를 좋아하게 됐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면 거부감 없이 결혼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들이 깊어갈수록 다른 여자를 만나도 아름이 생각이 났고 어떤 여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해서 회사를 나왔는데 눈에 띄는 미모의 여자가 회사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웃어 보였다. 저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자 오랜만이에요. 저 한아름이에요. 라고 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름이와 매우 닮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특히 목소리가 아름이랑 똑같았다. 정말 아름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뻐진 거야? 나도 모르게 바싹 다가갔다. 그날부터 운동도 시작하고 패션이며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뻐진 후에 정수 씨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진심을 아름이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직감했다. 사실 그동안, 아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한아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라고 고백을. 그러자 아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아름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름이에게 프로포즈를.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이의 모습은 누구나 숨을 멈출 정도로 아름다웠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객석을 바라보자 낯익은 얼굴이. 초대한 기억도 없건만 양동생이 멋대로 결혼식에 와서 앉아 있었다. 양동생은 아름이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같이였는데 양동생이 양부모의 소개로 부잣집 딸과 약혼을 했고 그 약혼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약혼자라는 게 충분히 직감이 됐다. 양동생은 큰 소리로 헐 대박! 뚱녀랑 결혼한다길래 내 약혼녀 자랑하려고 일부러 왔더니 왜 신부가 예쁘고 난리? 대체 이 여잔 누구야? 그리고 유명 광고회사 사장이 장인이라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셨을까? 라고 짓거렸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지 말고 파트너를 바꾸자. 내가 형 신부랑 결혼하고 형은 내 약혼자 데리고 가고 체인지! 라는 패륜적 망언까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약혼녀는 당연히 경로. 양동생 뺨을 갈겨준 후 우리 약혼은 없었던 거다! 라고 하더니 빛의 속도로 나가버렸다. 내가 양동생에게 너 돌았구나. 흉 볼 때는 언제고 아름이가 예뻐지니까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는 망나니가 됐네. 외적으로 예뻐진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적으로도 이런 여자는 어디 가도 없어.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 한 방 세게 날려준 후 스태프들한테 말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양동생은 마지막까지 너 같은 고아가 얼짱의 사장 딸인 여자랑 라면서 뭐라고 떠들어댔다. 그 후 양동생은 파혼당한 후 다시 무직의 은둔형 외톨이로 복귀. 양부모들도 대책 없는 아들한테 정남이가 떨어졌는지 예전과는 달리 엄하게 대했다는데 평생을 응석바지로 살아온 양동생이 그런다고 달라질 리가. 양동생은 문제투성이에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양부모 속을 평생 썩이는 골칫거리가 됐다. 골칫거리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양부모들은 고생 꽤나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편 나는 아름이와 결혼한 후 2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은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언젠가 장인어른의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가족도 소중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다. 내 이름은 마리아.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는 남편과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 전업주부이다. 평상시에는 집안일과 육아를 가장 중시하지만 그런 나의 작은 즐거움은 친한 엄마들과 점심 먹고 차를 마시는 일이다. 엄마들과는 진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만 딱 1명, 나랑 안 맞는 엄마가 있었다. 이름은 왕재숙,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다. 왕재숙 씨는 장꾀에 밝고 얄미운 성격이었는데 옵션으로 무개념까지 갖춘지라 모든 엄마들이 다 싫어했다. 결정적으로 모두에게서 아웃을 당하게 된 건 학교에서 학부모 동반 소풍을 갔을 때의 일 때문이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동반으로 가는 소풍에 동물원을 가게 됐는데 반 전체가 동물원을 돌면서 구경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꺼냈다. 돗자리를 깔고 각자 도시락을 꺼내서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왕재숙 씨가 빈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나 여기다 반찬 좀 덜어줘.
라면서 다른 사람들 도시락에서 반찬들을 반 강제로 주워 담았다. 너무 얄밉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하지만 반찬을 덜어주지 않으면 재숙 씨 아들이 점심을 못 먹을 테고 그게 불쌍해서 반찬을 덜어주기로 했다. 빈통이었던 도시락통이 가득 메워지자 왕재숙 씨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남의 반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거 누구네 계란말이야? 아유 짜!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이거 돌려줄게. 누구 건지 손 들어봐. 라는 식의 망언을 연속해서 쏟아냈고 그러자 갑분싸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소풍을 마치고 반 아이들 모두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또 갑자기 기사님 여기서 커브 돌면 바로 우리 집이거든요. 거기서 잠깐만 세워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에 선생님이 당황하셨는지 학교에서 해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 행동은 좀... 라며 돌려 말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잠깐 집 앞에 세워주는 게 뭐 어려워요? 만약에 걸어서 집에 가다가 쓰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급발진. 당황한 나머지 쩔쩔매는 선생님한테 기사님이 선생님, 저 앞은 길이 넓어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자 왕재숙 씨가 오늘 처음 말통하는 사람을 만났네요. 선생님이란 사람은 학생이 다리가 아프다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라고 하더니 진짜 자기 집 앞에서 내렸고 그러더니 진짜 곧바로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거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왕재숙 씨가 해왔던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인해 이미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어왔었지만 얼마 전 왕재숙 씨 남편이 우리 남편 부동산 회사의 사원이란 걸 알게 됐다. 그러자 곧바로 태도를 바꿔서 사모님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내 주변을 얼쩡거렸다. 내 물건을 탐내면서 헌옷 자기한테 달라는 건 시작에 불구 마리아 씨는 돈도 많으니까 이 정도쯤? 라면서 자기가 쇼핑을 하고 난 영수증을 주면서 비용을 나한테 청구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물론 나는 그런 비상식을 허용하지 않았고 선을 그었지만 진짜 치사하게 구네 정말! 라며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자 성질을 부렸다.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왕재숙 씨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설날에 친정에 가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왕재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너무 끈질기게 전화를 해대서 할 수 없이 받았더니 왕재숙 씨가 전화기에 대고 우리 애들한테 줄 세뱃돈 준비했죠? 라는 황당 발언을 했다. 내가 왜 세뱃돈을 준비하냐고 되묻자 고정 멘트인 치사한 여자 타령이 시작됐고 설날부터 기분이 엉망이 된 나는 지금 친정에서 쉬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자 지금 친정이다 이거지? 알았어요. 라고 하더니 먼저 전화를 끊었다. 한참 후에 다시 왕재숙 씨한테 전화가 왔다. 또 무슨 일이에요? 라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받자 내가 정보가 진짜 많거든. 마리아 씨 친정이 부자라면서? 그럼 우리 애들 3명 세뱃돈 받으러 지금 갈게. 실은 벌써 자기 친정 앞에 와 있어요. 라고 하길래 우리 친정을 알아냈다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대수냐며 벌써 와 있다고 했다. 나는 곧장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 분명하게 불편하니까 돌아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왕재숙 씨는 현관문만 잠그면 뭐하나? 뒷마당 쪽 창문이 열려있는데? 그럼 나 지금 들어간다? 라는 말을 듣고 놀라서 뒷마당 쪽 창문으로 뛰어갔더니 창문이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뭔 소리야? 창문 다 잠겨 있는데? 라고 알려주자 에?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이야? 라고 왕재숙 씨가 말한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거기 너 어느 파에서 보냈어?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워딩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친정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는 조직의 사무실이 있었다. 그냥 보면 돈 많고 가풍 있는 전통 가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조직 보스와 그 딸이 살고 있었고 부하들이 항상 드나들었다. 왕재숙 씨는 보스 집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고 무단 침입을 한 거였다. 고함 소리와 함께 왕재숙 씨의 비명 소리도 들렸지만 전화가 바로 끊어졌다. 이 문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사정을 말했고 남편은 이 사실을 왕재숙 씨의 남편에게 바로 알려줬다.
얼마 안 있어 남편분이 놀란 얼굴로 친정집으로 달려왔다. 우리 남편이 왕재숙 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을 알려주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집안에서 무섭게 생긴 부하 한 명이 나왔고 남편분은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다고 듣고 왔는데요. 라고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부하는 어라, 그 불법 침입녀 남편이다 이거지? 그 여자 그냥은 못 보내. 단단히 교육을 시키는 게 먼저야. 라고 눈에 힘을 주면서 남편분을 향해 일갈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빌면서도 벌벌 떨고 있었다. 차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좀 거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내가 믿는 구석이라면 보스의 딸과 소꿉친구였다는 사실. 어렸을 때 우리 둘은 거의 매일 같이 놀던 사이였다. 그래서 여기 부하들도 나한테는 모두 친절한 아저씨들이었다. 내가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부하는 더욱 분노했다. 마리아한테 그런 무례한 짓을 했다고? 그럼 더더욱 그냥은 못 보내지. 라고 언성을 높이길래 그만하면 아마 단단히 혼이 났을 거예요.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내 친구가 나왔다. 친구는 부하에게 어떤 사정인지 다 알았으니까 이번 한 번은 적당히 주의 줘서 돌려보내세요. 라고 지시를 하더니 나를 보면서 가볍게 웃었다. 겨우겨우 풀려나온 왕재숙 씨는 단단히 겁을 먹었는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고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하가 한 번 더 두 번 다시 마리아한테 개념 없게 굴었다가는 알지? 라고 일침을 놓자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며 고분고분 대답했다. 그 후 왕재숙 씨는 자기 남편한테 다시 설교를 듣고 설 연휴가 끝난 후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과했다.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례한 행동들을 떠올리자 도저히 용서할 생각이 들지 않았고 사과는 받지 않기로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남편분한테는 나에 대한 불쾌한 행동들 이외에도 학교에서 다른 엄마들한테 했던 무개념 행동들에 대해서도 말해줬다. 남편분은 왕재숙 씨가 밖에서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이혼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 왕재숙 씨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남편한테 싹싹 빌었지만 남편분은 미련 없이 왕재숙 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왕재숙 씨의 세 아들들은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저질렀던 수많은 진상짓들을 보면서 엄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본인들의 의사로 아빠와 같이 사는 걸 선택했다고 한다. 이혼 후 일단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왕재숙 씨가 있는 곳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으로부터 불법 침입 벌금으로 1,000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한다. 마리아 씨, 나 좀 도와줘. 라며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내가 그 정도로 오지랖은 아닌지라 거절했고 착신 거부 수순을 밟았다. 그 후 마리아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들은 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조직한테 찍히면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고생 꽤나 하고 있을 게 뻔했다. 불법 침입을 한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의 결과이지만 무개념 진상이 한 명 사라지자 학교 행사도 엄마들 모임도 전보다 몇 배는 더 즐거워졌다. 다른 엄마들도 모두 왜 이렇게 행사가 즐겁냐고 난리들이었다. 그때 결단을 내리고 왕재숙 씨 남편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지금 유일한 바람이라면 제2, 제3의 왕재숙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다.